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서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혹시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으세요? 아이에게 부담 없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그림으로 표현하라고 한 후에 그 그림을 토대로 대화를 하고 또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이 따뜻한 감성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 그렸다, 못 그렸다 이런 평가보다는요. 그냥 마음껏 자신의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내두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오늘도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수학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살짝 지루해요. 주변에서 보면 개그맨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재주들이 많더라고요. 그림 잘 그리는 분들도 많던데 이리 씨도 그림을 좀 잘 그리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그림을 그때 진짜 못 그렸어요. 아, 그래요? 너무 못 그려가지고 사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림 잘 그리는 애들 거는 그 교실 뒤에다 붙여줘요. 근데 제 그림은 특별히 선생님이 잘 보관해 놨다가 겨울이 되면 난로 필 때 불쏘시개로 많이 썼었어요. 정말 너무 슬프네요, 진짜. 정말 그림을 못 그리는데. 네. 근데 우리 김인 선생님은 또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또 초등학교 선생님은 전 과목을 다 하잖아요. 맞아요. 왠지 그림도 잘 그리실 것 같아요. 오늘 옷도 보세요. 약간 그림이 진짜, 네. 있어요. 네. 그림을 잘 그리면은 지도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럴 것 예를 들어서 같아요. 운동회 때 꼭두각시 연습할 때 1학년들은 설명보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통신문을 만들어주면 동작들을 되게 잘 익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만화 그리는 것들을 공부를 좀 많이 한 편이죠. 이렇게 잘 그리지는 못합니다. 딱 보니까 오늘 그 파인드 매스 왠지 그 화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데 네. 또 화가 맞습니까? 아유, 이걸 못 맞히면 안 되죠. 네, 내가 또 그렇죠. 화가 하니까 또 예전에 했던 또 우리 개그가 생각이 나네요. 뭔데요? 네. 기대되는데요? 뭐 싸움을 알려주는 그런 개그 코너였는데 우리 싸움을 배우러 온 애 뒤통수를 제가 갑자기 탁 때려요. 갑자기 왜 때리세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화가 날 거면 피카소 같은 화가 나. 이때를 노리는 거야 하면서 공격했던 옛날 개그가 떠오릅니다. 요즘 개그하고 싶죠? 개그에 대한 열의가 느껴지네요, 있죠, 이리 있죠. 씨. 근데 저희가 사실 파인드 매스를 통해서 정말 삶의 여러 가지 분야 속에 수학이 숨겨져 있다는 거는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요. 정말 그림 안에도 수학이 숨겨져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전문가가 있잖아요. 우리 김세 선생님. 정말 그 어디에서도 이 수학을 찾아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저번에도 보면 어디 뭐 기둥, 건물 기둥 하나만 보고서도 저기에 수많은 수학을 찾아내시는 맞아요. 무서운 분입니다. 손잡이 하나에서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이 그림 속에도 수학이 존재합니다. 뭐 흔히들 생각하기에 미술과 혹은 화가와 무슨 수학이 관련이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네. 정말 수학이 요긴하게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분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파인드 매스 함께 만나볼 직업은요, 화가입니다. 지금 시작해 볼게요. 수학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사람들, 화가. 15세기의 화가들은 당대에 으뜸가는 수학자? 왜 화가들은 수학 공부를 해야 했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라파엘로 산치오의 아테네 악당, 원근법을 꽃피운 르네상스 화가들이 수학을 선도했다? 조선 후기의 화가 단원 김홍도, 그의 그림에 숨겨있는 수학 원리,
세계 농담으로 표현하는 정교한 원근법의 세계. 원근법, 기하학의 시작이 되다 화가들의 노력으로 열린 새로운 기하학의 시대. 현대에 이르러 더 뚜렷이 드러나는 수학과 미술의 관계. 네덜란드의 화가 애셔. 애셔와 수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화려한 기법 테셀레이션. 애셔의 손에서 완성되다. 수학의 소재인 테셀레이션을 자유자재로 구사한 애셔. 차가운 머리에서 나온 학문 수학과 뜨거운 가슴에서 나온 예술, 미술의 만남. 수학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사람들, 화가를 만나보자. 오, 정말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미술 안에 수학이 저렇게 스며들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그림은 잘 모르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옛날에 그 다빈치 코드란 영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네. 왠지 오늘 또 편하게 좀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러고 보면 우리가 그림 그리는 모습,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탁 펜을 들고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정모라를 그리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 이게 결국은 뭐 원근법, 그리고 이 물체의 뭐 크기, 뭐 이런 거를 좀 보기 위해서 이게 했던 어떤 이런 것도 좀 수학적인 어떤 그런 거죠. 그럼요. 예. 이 원근법이라는 게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어떤 공간들을 이차원 평면에 그렇게 표현하고 묘사하는 그런 회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이런 미술의 어떤 회화 기법이 어떤 유명한 기하학을 탄생하는 어떤 촉발을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원근법의 종류도 꽤 있는데요. 뭐 위에서 본 모양, 조감도라고 하는 세조자를 써서 위에서 보는 모양, 또 충관도라고 해가지고 벌레 즉 아래쪽에서 본 모양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소실점의 개수에 따라서 1점 투시, 뭐 2점 투시. 예를 들어 1점 투시 같은 경우는 기찻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골목길 같은 거 이렇게 쭉 좁아져가는 그렇게 되는 거고, 뭐 2점 투시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어떤 건물을 그릴 때 양쪽 평행선을 밑에 그려주고 양쪽에서 이렇게 즉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줄어든 두 점으로 이렇게 소실되는 그런 기법으로 그릴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이 투시도법, 뭐 원근법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네. 사실 이러한 이 원근법, 투시도법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제대로 정립된 것은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제대로 정립이 됐고, 원근법이 이 수학과 좀 연관이 아주 깊은데 어떤 기하학의 탄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 뭐 화가들 혹은 이런 그림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컴퍼스를 들고 다니면서 비례를 재일 정도로 뭐 그렇게 했다는 썰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수학을 많이 사용했고 기하학을 많이 배워서 진짜로 그림에 활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그 당시에 쓰여진 뭐 유명한 사람들의 회화론, 여러 사람이 쓰셨더라고요. 회화론을. 네. 그 책마다 서장에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책을 보지 마라 할 정도로 그런 표현들을 썼을 정도로 수학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 이러한 원근법들이 그 사실 여러 가지 뭐 사용이 됐어요. 예를 들어 지도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기하학적인 것들이 필요했고, 그런 것들은 그런 당시에 그런 원근법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여러 문명들이 이제 조금씩 발전하고 있을 때 수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기하학이 네. 정립이, 새로운 기하학이 어떤 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나오고, 뭐 이런 전문적인 얘기가 나오겠지만 뭐 해석 기하, 뭐 구명 기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하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출발점이 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평상시에 사실 제가 그림을 잘 몰라서 미술관을 잘 안 다녔는데 선생님들이 이 그림 속에 숨어져 있는 이 수학 얘기를 들으니까 더 가기 싫어졌어요. 어머. 아니, 가고 싶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학 생각이 날 것 같은데 네. 근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럼요. 다시 미술관을 간다면 조금 좀 이렇게 아는 척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조금만 더 공부하면 좀 심지어 잘난 척까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고 뭔가를 좀 알고 가면 그림도 좀 달라 보일 것 같은데요. 르네상스 시대에 정말 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등장을 했는데 사실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 시대의 화가잖아요. 그렇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보티첼리 네. 그런 사람들이 그 르네상스 시대인데요.
그 당시에는 진짜 융합의 시대였죠. 한 사람이 사상가, 수학자, 미술가, 뭐 과학자 이 모든 역할을 다 했고 그 와중에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과학이 분화가 됐잖아요, 학문이. 근데 지금 다시 융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르네상스맨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이제는 한 사람이 한 분야만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쪽으로 같이 가게 돼 있죠. 이탈리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단원 김홍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홍도님의 그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씨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씨름에 아주 재미있는 수학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씨름에 보면 우선 이제 수평선하고 수직선하고 이렇게 만날 때 이 가운데 점을 원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사분면으로 나눈 다음에 사람들의 명수를 보면 가운데 2명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네. 2명 빼고 이쪽에 5명, 8명, 그다음에 5명, 2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숫자로 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숫자들을 신기하게 이렇게 대각선의 합을 보면 12명, 12명이 나와요. 그렇네요. 근데 이 10이라는 수가 옛날부터 완전한 수라고 해서 12달. 1년은 12달, 또 시간도 12시, 12시 합해서 24시. 이런 식으로 해서 10이라는 굉장히 완전한 수로 여겨서 중시했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인 원리들이 그 그림 하나에 사람의 수로 다 나타나 있어서 정말 신기해요. 너무 놀라운데요, 진짜. 하나 또 중요한 거 배웠네요. 완벽한 수 12, 제 이름이 1위.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 자, 그럼 우리 현대미술로 좀 넘어와가지고요. 현대미술에서도 수학적인 감각을 가미해서 그린 그런 화가들이 많이 등장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예, 애셔라는 판화가가 있는데요. 참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사실은 저희들이 딱 보기에는 수학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그랬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 이제 좀 볼 텐데요. 정말 이분은 수학을 사랑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이분은 어떤 기하학적 패턴을 많이 사용했어요. 흔히 얘기하는 테셀레이션이라는 어떤 기법을 많이 사용해서 네. 테셀레이션이라는 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평면이나 공간을 똑같은 도형이나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빈틈없이 채워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목욕탕에 타일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거, 바닥에 보도블럭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테셀레이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쪽매 맞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림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네. 이렇게 평면을 메울 수 있는 정다각형은 저렇게 삼각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삼각형 6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네. 그림은. 두 번째 그림은 정사각형입니다. 여기 빈틈없이 채워져 있죠. 직사각형도 됩니다. 지금은 다각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 세 번째는 정육각형입니다. 저렇게 빈틈없이 저렇게 메꿀 수 있는 도형은 정다각형으로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 욕실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매우 친숙하지 않나요? 네, 단순하죠. 이제 조금씩 이제 발전해가는 모습 보일 거예요. 이제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제는 2가지 종류의 정다각형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서 이런 모양은 아주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삼각형으로 이제 색을 좀 바꿔봤죠. 예, 평면을 메꿨잖아요. 옆에 있는 것은 삼각형이긴 하지만 뭔가 들어가고 나왔죠. 그렇죠. 한쪽을 들어가게 만들면 한쪽을 나오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테셀레이션은 사실 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이게 좀 뭔가 좀 작품이 다르죠. 이제 예술적 경지로 이른 이제 애셔의 작품입니다. 네네. 예, 저기 보면 저기 도마뱀 같이 보이는 그림이 이렇게 좀 평면을 메꿔가지고 이렇게 육각형이 보일 겁니다. 그 가운데 그림이. 그러니까 맞아요. 네.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육각형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 들어갔으면 반대쪽은 나오게 만들어서 이렇게 평면을 메꾸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악어가 나와서 다시 돌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보이죠.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새와 검은 새와 하얀 새가 이렇게 교차돼 보이잖아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테셀레이션의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그 작가가 의도하는 의미를 담으려고 이렇게 네. 수학적인 기법을 사용한 거죠. 마치 이 오른쪽 그림은요. 예. 왜 그런 거 이제 심리 같은 거 얘기할 때 예. 하얀 새가 잘 많이 보이면 착한 사람, 검은 새밖에 안 보였죠, 솔직히. 저는 사실 그 검은 새를 얘기해서 찾았어요. 네. 못 찾았어요, 좀 처음에. 착한 사람.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갑자기. 사실 애셔는 또 착시 그림도 그리기도 했어요. 이런 와. 그림도 있습니다. 이런 거 기억나요, 진짜. 네. 천사와 악마. 보면 새가 있고 물고기가 있죠. 근데 옆에는 천사와 악마인데 이거는 또 무한까지도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어떤 진짜. 네. 점점 같이 평면을 메꾸기도 했지만 그 원안에 어떤 무한대의 개념을 작아지면서, 요 안에 네. 표현하고자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했는데 이 안에 평행이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건 회전이동해서 만들 수 네. 있고 혹은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반사해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을 이용해서 이런 테셀레이션 혹은 뭐 쪽매 맞춤이라고 하는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애셔가 대표적인 판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우리 김세식 선생님은 진짜 네.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오시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분 말고도 또 다른 화가도 있을 것 같은데 더 많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사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르네상스 시대에는 정말 엄격하게 그 인체의 비례라든지 그런 뭐 원근법이라는 걸 엄격하게 지켰기 때문에 네. 수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현대에서 보면은 역시 뭐 추상화 혹은 뭐 초현실주의 화가들 그림들을 보면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박 그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이거 대충 뭐 찍찍 그려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 안을 살펴보면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그 작가가 뭔가 담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다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바도르 달리라는 화가를 예를 들고 싶은데 초현실주의 화가입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흘러내리는 시계 시계, 네. 그림 있잖아요. 예. 이분이 분명히 뭐 위상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뭐 알고 그렸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떤 치환과 어떤 변환에 대한 수학자 입장으로서 본다면 네. 예, 그런 것들이 또 보이고 실제로 또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을 보면 그 안에 그 배경이 되는 쪽에 뒤쪽에 정 12면체가 그려져 있습니다. 정 12면체 같은 경우는 바로 플라톤의 입체 중에 하나, 정다면체 중에 하나인데 그 정 12면체는 우주를 뜻해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이건 우주를 뜻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수학적 도구를 사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항상 뭐 누구 나오면은 그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네. 누구 나오면 제가 참 좋아하는 데서 저도 이제 선생님 얘기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그렇다면 저는 수학에는 관심 없고 돈에 관심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숫자, 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 무엇일까요? 혹시 아세요? 좀 비싼 그림이요? 네. 근데 이게 뭐 매년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피해가야지. 2016년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네. 큰 변화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유명한 화가 중에서 또 이 고갱이라는 화가분이 네. 그린 작품인데요. 이 작품 이름이 우리 어머님이 혹시 그렸나 의심할 정도로 자주 하던 얘기입니다. 언제 결혼하니? 이게 작품명이에요. 네. 언제 결혼하니가 작품명인데 이 그림이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대충 1,000억? 더 높습니다. 우리 카타르 왕조에게 무려 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300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야, 진짜 이 그림 하나가 그렇게까지 대단한 가치를 또 갖게 그런데 되는군요. 조심할 점은 뭐냐면 예. 1억 달러에 팔렸다고 해서 그게 제일 비싼 그림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그림들은 뭐 최후의 만찬이든 모나리자든 그런 것들은 팔 생각도 없고 사겠다는 사람도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한 가치는 도저히 숫자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을 겁니다. 진짜 하긴 그렇네요, 정말로. 사실은 이제 뭐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미술을 알고 음악을 알고 뭐 이렇게 예술을 좀 안다는 게 얼마나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지에 대한 그 깨달음을 좀 얻게 되잖아요. 미술에 대한 생각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일 수 있을까요? 체험만큼 좋은 건 없죠.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체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봤던 행사 중에 부가트와 수학 기호의 만남이었어요. 그건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부가트는, 연관성 있는 거예요? 부가트는 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쁘게 해서 조형 요소나 회화 요소, 뭐 일러스트레이트, 뭐 디자인 요소를 해서 재밌는 책을 만드는데 수학 기호를 그 내용으로 넣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뭐 수학도 이해하고 기초 개념도 넣고 기하 특히 재미있게 아까 셋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녹여서 북을 만들어서 그 예술책을 이제 전시하고 네. 이렇게 관람하는 그런 활동도 있고요. 또 조금 이렇게 아이가 활동적이다 이럴 때는 미술하고 수학하고 이제 융합한 스팀 체험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자기 사진을 찍으면 자기 사진을 갖다 놓으면 이제 대칭, 각도에 따라 얼굴 모양이 달라지는 모습도 하고 내가 그린 그림을 입력을 시키면은 그게 입체로 나타나기도 네. 하고 또 기하학을 활용한 보드게임, 신종 보드게임이나 퍼즐게임 같은 것도 체험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미술도 익히고 수학적인 그런 감각도 기를 수 있어서 적극 추천합니다. 네. 오늘 이제 방송을 보면서 나는 미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미술과 수학이 이렇게 관련이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은 조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거에는 미대 입시에서 서울대 디자인과 빼놓고는 사실 수능 수학이
수학을 안 보고 아이들을 뽑았거든요. 최근에는 수시 입시가 많아지면서 내신을 평가하고 이 아이의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과외 활동을 통해서 미대 입시를 뽑는 경우가 아주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을 못하면은 미대도 가기가 힘들어진 세상이 됐고요. 또한 지금은 아예 실기를 안 보고 미대를 뽑아서 그림은 와서 배우고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이게 너의 수학적, 과학적, 인문학적 지식을 이 그림에 녹여내거라 네. 하는 그런 입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융합이 대세가 됐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이나 아트를 함께하는 그런 쪽의 미술을 지금부터 도전한다면, 즉 미술하는 사람들이 수학적 사고력까지 같이 있는다면 네. 이제 또 다른 그 하나의 큰 흐름에서의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융합적인 측면에서 그림하시는 분들도 수학을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통해서 예술의 또 다른 이제 한 걸음이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예술의 분야를 또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정말 전설 속의 화가도 만나보고 또 그림 안에 숨겨져 있는 수학의 원리도 알아보고 정말로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파인드 매스 오늘은 화가를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수학 고민을 해결해보는 클리어 매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고요. 어머님께서 수다학을 정말로 열심히 보시는 정말 왕팬이라고 하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 우리 뭐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네. 수다학을 좋아하는 거, 심지어 왕팬이 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의 눈에는 우리 또 김희지 선생님은 아이유, 아이유. 연예인이죠, 아이유. 네네. 김세희 선생님은 송중기. 송중기. 그래, 아, 생각이 좋네요. 말씀하시네. 우리 민성원 선생님은 영화 배우 김웅수. 왜 김웅수예요? 그쪽으로 가시게. 아, 그분 대세예요, 요즘에. 아, 그래요? 인기 많아요. 아니, 그 몸짱 연예인도 많은데, 젊은 연예인들 중에. 그럼 김일희 씨는 네. 누구를 맡고 있는 거죠? 아, 저요? 네. 저는 이제 눈 크기로 봤을 때는 김재동을 맡고 있습니다. 아, 네. 많이 약하다, 우리가. 네. 근데 지금 어머님의 고민이요. 아이가 학교에서 그 시험이 따로 없대요. 그러다 보니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수준을 좀 파악하고 싶다라고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빨리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클리어 매스 시작할게요. 기타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기타 연주에 흠뻑 빠져버린 오늘의 주인공. 기타 연주하는 자세 좀 보세요. 차분한 성격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것 같죠? 오늘의 주인공은 미래의 철학자를 꿈꾸는 초등학교 5학년 김민재 군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주 삼매경 중인 민재. 정말 자기만의 세상에 푹 빠진 것 같죠? 그나저나 공부는 언제 하려는 걸까요? 엄마, 나 핸드폰. 어라? 연주를 하다 말고 휴대폰을 찾습니다. 민재네 수학 고민이 궁금해지는데요. 학교에 사실 시험이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상태가 지금 어떤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 그동안 제가 어디서 이야기 들을 때도 없다 보니까 수학을 좀 많이 봤어요. 보면서 도움을 좀 받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확실히 좀 알고 싶고 그 점검을 좀 아이가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받고 싶어서 수학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객관적인 수학 실력이 궁금하다는 엄마. 먼저 민재의 공부 습관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방으로 들어오는 민재 포착. 게임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아, 수학 문제집을 꺼냅니다. 설마 민재야 창만 펴놓고 게임하려는 건 아니지? 아, 동영상 강의를 들으려고 한 거였군요. 오해해서 미안해. 학원에 다니지 않는 민재는 일주일에 2-3번씩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수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혼자 공부하면서 어려운 단어는 없었을까요? 딱히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심화해서 수학 경시대 문제가 나오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살짝 지루해요. 그나저나 어째 점점 자세가 삐딱해지는데요. 민재의 두통을 유발한다는 심화 문제라도 만난 걸까요? 이게 좀 더
편하고 공부가 지루할 때는 거의 항상 이래요. 문제를 풀다 지루해지면 자세가 흐트러진다는 말인데요. 제작진의 질문이 신경 쓰였는지 자세를 바로잡고 문제를 다시 풀어나갑니다. 이렇게 민재가 공부하는 시간은 강의와 문제풀이를 합쳐서 1시간 정도라네요. 엄마 다 했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밴 민재. 근데 채점은 꼭 엄마와 하고 있었는데요. 5학년이나 되니까 이제 조금 스스로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뒀는데 아이가 혼자 채점하면 저도 너무 편하고 좋겠는데요. 아이가 절대 혼자 하려고 하지 않아요. 채점할 때 꼭 엄마가 같이 있어야만 채점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채점을 같이 합니다. 불러줘. 5분의 4, 5, 4. 오케이. 민재가 답을 부르고 엄마는 확인만 해준다는데요. 9번 오른쪽 거 체크. 아이고, 아쉽게도 틀렸나 보네요. 6분의 1, 오케이. 별표에. 거기에 모르는 문제까지. 15번이 민재는 어떻게 한번 접근해봤어? 이거 24분의 11 곱하기 5분의 2도 해봤고 24분의 13 곱하기 5분의 2랑 24분의 13 곱하기 5분의 3. 그냥 나온 숫자를 곱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 엄마가 해설지 한번 보여줄게. 보자. 얘는 어떤 어라? 방식으로 접근하냐고. 이건 김희진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던 방법 아닌가요? 쪽수는. 예, 수학을 많이 보다 보니까 김희진 선생님께서 해설지가 잘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아이한테 그대로 한번 방법을 써봤더니 아이가 정말 10문제에서 한두 문제 빼고는 거의 다 스스로 해내더라고요. 한번 보고 민재가 수다학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민재네. 해설지의 첫 문장을 보고 감을 잡았는지 거침없이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민재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은 다름 아닌 해설지였네요. 195. 쭉 나왔어. 혼자 하면 이해도 잘 안 되고 엄마가 그 해설지를 보여주면 그냥 하는 것보다 이해도 더 쉽고 괜찮아요. 왜 나중에 이렇게 식이 다르게 접근했는지 엄마한테 설명해줘봐. 이게 전체니까 전체를 1로 24분의 24로 봤을 때 우선 마지막으로 틀린 문제를 엄마에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민재네 수학 공부는 끝이 나는데요.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기 위해서 민재와 엄마가 만들어낸 공부법이래요. 만들어서 여기에 5분의 3을 곱해서 117이 됐어. 민재 원래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지? 근데 민재가 이런 방식으로 처음 문제를 접한 거지. 몇 번 하다 보면 이거 별거 아니야, 민재 할 수 있어. 힘내. 파이팅이. 민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수다학에서 도와주세요. 아, 어머님을 만나 뵈니까 이 방송하는 보람이 좀 느껴집니다. 정말 저희가 참 열심히 방송을 만들면서 진짜 열심히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어머님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기운이 막 솟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수학을 하면서 초등학교 친구가 또 개인적으로 뭐 문자로 연락 온 적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서 뭐 인터뷰한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우리 김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팬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아, 그랬죠. 네, 두 분이 거의 뭐 100분 토론하듯이 어려운 용어로 막 수학 용어로 대화했던 경우도 네네. 있었고. 민성원 선생님은 또 워낙 또 우리 또 어머님들 사이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김민 선생님이 그동안 한동안 서운해하셨습니다. 아, 그동안 네. 내 팬은 어딨냐 좀 그랬는데 조명을 받지 못하셨어요. 맞아요. 네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거 빵빠레 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미 지금 네. 시즌 나가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일단은 어머님이 그 일상생활에서 아이와 함께 우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방법들을 좀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어머니께서 이제 풀어주고 아이가 말하게 하는 거 이거 네. 저도 많이 주장했던 얘기인데 왜 또 김인희 선생님만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고 민재 취미 활동을 어머니가 존중하고 그다음에 둘이서 뭔가 답을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은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이 항상 하셨던 얘기 중에 수학을 잘하려면 끈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네. 민재가 보니까 또 기타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기타가 이게 정말 끈기가 필요한 악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기타를 좀 배우다가 그 조개 껍질 묶어 이거만 맨날 하다가 예. 다음 곡으로 못 넘어갔어요. 10년 동안.
근데 우리 민재 보니까 끈기도 있고 네. 똑똑해 보이고 뭐 수학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좀 달리 봤는데요. 사실은 그 조개 껍질까지만 쳐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코드를 자꾸 계속 띵띵띵띵 이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수학에서도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지루해요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 지루해가 아니라 어려워서 하기 싫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닌가. 기타에서도 요거보다 더 이상의 어려운 것을 난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느꼈거든요. 예, 민재가 보면 그 경시 수준의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지루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루한 게 아니고 진짜 어려운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는 아이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들과 같이 조를 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경시 수준의 문제는 그 일반 문제하고 달라서 참 여러 가지 푸는 방식이 나옵니다. A라는 방식, B라는 방식, C라는 방식, 그다음에 그 답안지에 있는 방식. 네. 이들이 모두가 정답인 거죠. 그러면 내 방식과 이들의 방식의 차이점을 서로가 얘기하면서 찾아가고 그게 그 출제자가 만들어 놓은 해답지에 나온 방식하고 뭐가 다른지 찾아간다면 어머니와 아이가 얘기했던 이 방식을 그대로 또래 학습에서 똑같이 적용을 하면 경시 수준의 방식도 오히려 더 지루한 게 아니고 더 흥미로운 방식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학을 못한 친구가 아니에요. 잘하는 친구인데 지금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심화 응용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도와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이 친구는 하루에 한 문제 정도 심화 응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연습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렵고 이제 머리를 싸매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해결 방법은 이제 답안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심화 응용 문제는 항상 QR코드가 붙여요. 그래서 그 문제 QR코드를 하면 이 심화 문제만 굉장히 심화로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 담임 선생님 찬스를 쓰셔서 이거에 대한 연습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지루하다고 혼자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태도가 그렇죠. 이렇게 안 좋아지고 네.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드판을 크게 하나 이제 구입하셔서 이렇게 방에 설치해놓고 아이가 서서 푸는 거죠. 문제집을 하나씩 서서 풀고 엄마가 채점을 하시잖아요. 같이 그 푼 것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큰 판에 놓고서 얘기하는 그런 방법으로 형태를 좀 바꿔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한다는 점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점입니다. 매우 잘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학습 시간에 어떤 집중도의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어떤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 어려워했던 그 문제를 좀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준이는 전체가 360쪽인 소설책을 어제 전체의 24분의 12를 읽고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좀 기니까 끊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문제를 풀고 또 그 뒤에 있는 그 문제 또 하나 풀고 또 하나 풀고 하면 이거를 조합해서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거는 한 세 문제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요까지 하나 풀어보고 즉 단순한 연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예를 들어서 360쪽인 소설책의 어제 전체의 24분의 11을 읽었다. 거기까지 딱 끝난다면 이거는 360 곱하기 24분의 11, 즉 165쪽을 읽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요걸 가지고 풀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단계별로 끊거나 문장별로 끊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잘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좋거든요. 물론 이 문제는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먼저 계산하는 거죠. 360쪽에다가 24분의 13 그리고 곱하기 5분의 3을 곱해주면 한꺼번에 계산도 돼요. 아마 이 문제의 해설지에는 이렇게 풀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사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계별로 이렇게 끊어서 학습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단계적인 학습을 하다 보면 그래?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해서 이렇게 찾아낸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학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민재의 그 장점과 단점을 좀 잘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또 진행했는데요. 네. 결과 함께 보도록 검사 할까요? 결과를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보면 그 동작성하고 언어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다음에 편차가 별로 없어서 좌우뇌가 균형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속도만 좀 낮게 나오거든요. 네. 그게 전체 인지 능력은 평균 상인데 여기서 이제 강점으로 치면 공통성, 숫자, 어휘, 행렬 추리, 즉 언어성이 굉장히 높고
추론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하지만 앞으로도 더 잘할 가능성이 꽤 많은 아이다. 네. 그런데 약점으로 하면 기호 쓰기와 동형 찾기가 있잖아요. 얼핏 보면 약점 같은데 그 숫자 같은 경우는 청각적 집중력을 보고요. 기호 쓰기 같은 경우는 시각적 집중력을 보는데 일반적으로 청각적 집중력이 저렇게 높은 아이가 네. 시각적 집중력이 낮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나오느냐?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대조해서 속도가 늦게 나온 거지. 이 아이의 네. 집중력이나 속도가 늦어서 이렇게 늦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더 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수학 성취도 평가를 보면 네. 현행 67%, 후행 71%, 전체 69%에서 이것도 평균 상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아이의 갖고 있는 능력보다는 좀 덜 나온 거여서 공부를 좀 더 심화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발전 가능성이 더 많은 아이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이 내용만으로도 어머니가 좀 마음은 좀 안심은 하실 것 기분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시험이 없어서 정말 민재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 잘 판단이 안 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좀 선생님들이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수학 실력은 우수한 아이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이제 동영상을 참고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동영상을 활용할 때는 문제를 먼저 푼 다음에 내가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서 참고를 네. 하는 게 좋은데 동시에 보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효과가 노력한 만큼 좀 덜할 것 같아요. 그 그럴 수도 부분만 좀 있겠네요. 고치면 좋을 것 같고 문제를 푸는데 보면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14번 문제가 통나무 하나를 10토막으로 잘랐을 때 그 이제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통나무를 10토막으로 자르려면 톱질을 9번을 번 해야 하겠죠? 되는데 네. 10번을 한다고 계산을 했어요. 또 2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물병에서 시간마다 1시간마다 물이 2분의 1씩 줄어드니까 네.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몇 번 줄어드냐 그런 문제였는데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는 10시간이어야 네. 되는데 9시간으로 계산했어요. 공통점이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수직선 문제예요. 1부터 5까지가 간격이 4인데 보통 5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문제를 보면 다른 건 다 맞췄으니까 네가 실수했구나. 그러니까 요것만 잘했으면 됐을 때 했는데 요거는 실수가 이게 아니라 실수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 지나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려워하는 그런 것을 찾아서 메꿔주면 정말 잘할 겁니다. 김희 선생님 좀 신경을 좀 더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정말로. 그래서 예. 그가 애정 섬세합니다. 뭐. 네. 30문제 중에 23문제 정도 맞았거든요. 예, 중상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기본 실력이 분명히 있는데 아주 또 쉬운 문제에서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29번 같은 문제는 사실 이거 다 더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덧셈에서 틀려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예, 그리고 더 잘하려면 사실은 이 문제를 단계별로 푸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예,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단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통나무가 그 통나무 문제 틀렸잖아요. 통나무를 2조각으로 내려면 얼마? 예를 한 들어 번 빵으로 자르는 합시다. 거죠, 예, 그죠? 빵을 해서 예. 내가 빵을 자른 칼이 있는데 칼로 얼마 한 번만 딱 자르면 2조각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3조각 만들려면 이렇게 2번 그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낮은 단계에서 해본 다음에 그 숫자를 10개, 그렇죠. 10이 있다. 이것을 10조각으로 하려면 몇 조각으로 해야 되겠느냐, 몇 번 칼질을 해야 되겠냐, 이렇게 좀 숫자를 늘려나가다 보면 개념을 잡을 수 있고, 이런 거구나, 어떤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낮은 단계에서 실제로 해보고 그것을 추론해라라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결국은 민재한테는 이런 얘기가 제일 딱 맞는 것 같아요. 실수가 결국 실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지금의 실수를 다 잡아주기만 한다면 실력이 그냥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것만 좀 생각하면 어머님께서 조금만 노력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일단 지금 상황에선 아이의 실력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앞으로 또 커가면서도 아이의 실력을 평가하고 싶은 엄마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근데 시험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전에 그 바람의 파이터 이 최배달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 일본의 고수들 네. 도장을 찾아가서 그냥 1대1로 붙어서 아, 도장 깨기를 하고 다녔어요. 네. 도장 깨기. 이 어머니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죠? 동네에 사는 같은 학년의 아이가 있다. 그럼 그 집에 문을 두들깁니다. 그냥 찾아가서 야. 문제집 2개 주고 풀어.
그래서 이기면은 뭐 그 집에서 뭐 숟가락 하나 갖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장 깨기식으로 네. 돌아다니면 어떨까? 괜찮을 것 정말 같죠? 동네에서 밉상이 될까봐. 신고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잘하면 밉상되고 그다음에 잘 못하면 무시당해요. 아이의 얼굴에 그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요. 이 다른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어떤 아이가 문제를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 혹은 자기 수준보다 약간 어려운 문제를 풀고 엄마가 설명해주면 이해하고 그 정도로 진행된다면 실력 좋은 거예요. 그쵸. 실력 좋은 거고 예. 꼭 시험을 봐야만 아는 건 아니고요. 실력을 그래도 궁금해서 테스트하고 싶다면 네. 인터넷에 들어가면 같은 단원의 다른 학교 시험 문제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교육열이 좀 높은 지역, 덜 높은 지역 샘플로 한 2군데 정도만 찾아서 테스트를 해보면 그 점수를 보고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채점을 다 엄마한테 맡기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지도 어머니가 많이 궁금해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한 조언들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엄마가 해주는 걸 좋아하면 계속 하면 돼요. 왜냐하면 조금만 지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가 내 방에 들어올까 봐 덜컥덜컥 놀래거든요. 그런데 엄마한테 뭔가를 도움을 요청하고 네.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매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 정도로 아무리 카메라가 이게 있다고 했을 때 본색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평상시에 잘하고 있지 않으면 저 표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계속 유지해 주는데 다만 심한 문제를 엄마가 지금처럼 설명해 주기가 힘들다면 그 부분만큼은 좀 더 잘하는 친구나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세희 선생님께서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제가 약간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 화면이 너무 작더라고요. 전화로 이렇게 보는 게. 아, 그렇죠. 좀 저희 네네. 신경이 쓰였어요. 네. 그래서 화면을 좀 크게 뭐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요새 탭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왕이면요. 예, 네. 이왕 보여주실 거라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거실 같은 이런 개방성 있는 곳에서 공부해도 아이가 잘할 것 같거든요. 아, 예, 그래서 어떤 집중도나 이런 것들이 괜찮다면 거실에서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긴 여동생도 굉장히 차분하게 공부를 잘 하니까 그런 분위기는 좀 잘 만들어질 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 오늘 민재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알짜 정보들을 또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 선생님들이 전해주시는 결정적 한방 네, 들어볼게요. 제 결정적 한방은 끝까지입니다. 심화 응용 문제집을 한 권 구입하셔서 문제 하나하나를 끝까지 그리고 그 문제집을 끝까지 풀기를 권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도전입니다. 민재의 인지 능력 굉장히 높고요. 특히 추론 능력 높거든요. 수학 성취도 괜찮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문제에 현재 못할까 봐 도전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도전하면 충분히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괜찮아입니다. 수학 문제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리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거든요. 틀려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이 또 기대가 되네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수닭입니다. 왜 수닭이냐면 너무 날로 먹는 것 같은가요? 아, 그러니까 오늘은 좀 실망스러운데요. 아니 왜냐면 우리 민지 어머니께서 네. 우리 수닭을 좋아하잖아요. 보다가 우리 김민지 선생님이 하라고 했던 방법 중에 하나 해답지를 잘 활용해라. 네. 이걸 듣고 정말 잘 활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 성적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해결책과 새로운 정보가 많은 수닭 본방사수를 계속 하시면 이거보다 좋은 게 없다. 그렇네요, 네. 진짜. 네네. 그래서 저는 오늘 결정적 한방 수닭으로 정했습니다. 아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민재 어머님을 통해서 오늘 저희 수다학의 가치를 다시 한번 평가를 받는 것과 더불어서 이 어머님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많은 어머님들께서 지금 당장 오늘의 뭐 성적 뭐 이런 거 그리고 아이가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아이의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 번쯤 점검해 보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정말 여유로운 엄마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민재 어머님을 통해서 많은 어머님들이 내 아이한테 이런 관심을 좀 보여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 수다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